한양의 저잣거리는 만백성의 삶이 뒤섞여 내뿜는 매캐한 흙먼지와 열기로 가득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였으나 그 길을 거니는 명종의 눈빛에는 10년 전 역병으로 잃어버린 세자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짙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용포 대신 거친 베옷을 입고 신분을 감춘 채 자맹에 나선 왕은 백성들의 고단한 일상을 살피며 걷고 있었다. 시장통은 장꾼들의 외침과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으나 명종의 마음은 오직 10년 전 그 비극적인 밤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권세 높은 관료의 행렬이 위세당등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무거운 쌀자루를 짊어지고 길을 비키려던 한 젊은 짐꾼이 행렬의 기세에 밀려 그만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짐꾼의 몸이 바닥을 구르는 순간 위태롭게 튼 상투가 풀어지며 가려져 있던 목덜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종은 그 찰나의 광경에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청년의 뽀얀 목덜미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초승달 모양의 점.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아들의 유일한 신체적 표식인 월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고 명종의 시야는 일순간 흐릿해졌다. 곁을 지키던 충직한 내관은 사색이 된 왕의 얼굴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며 왕의 팔을 부축했다. 왕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쫓았다. 청년의 이름은 칠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붉은 표식이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무거운 짐을 추스르며 절뚝이는 다리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명종은 자맹을 중단하고 황급히 궁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머릿속은 온통 저잣거리 흙바닥에서 보았던 그 붉은 달의 잔상으로 가득 찼다. 침전으로 돌아온 왕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속에서 썩어 문드러졌던 상처가 다시금 생생한 피를 흘리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왜 그 아이가 저토록 남루한 행색으로 저잣거리를 떠돌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명종은 즉시 가장 은밀하고 신뢰하는 밀정을 불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밀정에게 왕은 낮에 보았던 청년의 인상차게와 그가 사라진 방향을 정확히 일러주며 명령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뼈 한마디의 기록까지 낱낱이 파악해 오라는 단호하고도 절박한 명령이었다. 밀정은 왕의 목소리에 담긴 천근만근의 무게를 느끼며 소리 없이 물러났다. 왕은 홀로 남은 침전에서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용상에 기대 앉았다. 10년 전 왕자의 죽음을 기록했던 내전의 서류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거대한 장막을 치고 자신을 속였던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이 왕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왕실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이었다. 아비로서의 간절함과 군주로서의 서늘한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밤이 깊어만 갔다. 명종은 자신의 손바닥이 손톱에 박혀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를 이토록 비참한 지경으로 내몬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정적만이 감도는 궁궐의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궁궐의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던 깊은 밤. 명종의 침전으로 그림자 같은 사내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왕의 명을 받고 저잣거리에 짐꾼 칠성의 뒤를 쫓았던 밀정이었다. 명종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조하게 밀정의 입술만을 주시했다. 밀정의 보고는 왕의 심장을 더욱 깊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관아의 호적과 인근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으나 청년의 신상은 그저 고아라는 두 글자로 허무하게 끝을 맺고 있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나라의 공식 문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10년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그의 과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밀정의 조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년이 기거하는 강가 마을에는 기이하고도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10여 년 전 대역죄를 짓고 유배되어 병사했다던 전대어이가 죽지 않고 강가 주변을 유령처럼 떠돈다는 이야기였다. 달빛조차 없는 밤이면 백발을 풀어헤친 노인이 약초를 캐며 강가를 배회한다는 목격담은 단순한 괴담이라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공식적인 사망 기록과 민초들 사이에 떠도는 망령의 전설, 그리고 명종이 직접 목격한 아들의 월인까지 세 갈래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리지 않은 채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명종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진실의 장막을 치고 자신을 기만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조정의 실세이자 왕실의 종친인 좌혜정 장헌택의 밀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장헌택은 명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왕권을 찬탈하려는 검은 야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신복으로부터 명종의 비밀스러운 미행과 밀정의 움직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짐꾼 청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월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꽂히는 순간 장헌택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왕실의 핏줄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율했으나 이내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려는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 왕이 저 천한 짐꾼을 아들이라 확신하고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명종을 파멸로 몰아넣을 덫이 될 것이었다. 장헌택은 왕족을 사칭하는 대역죄를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명종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 엎드린 신복들에게 나지막 하나 서늘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저 청년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옥좌를 흔들 것이니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상소를 올릴 준비를 하라 일렀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은 인적이 드문 담벼락 아래 쭈그려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밥덩이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남의 집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해가 질 때까지 뼈가 휘도록 일한 끝에 얻어낸 비참한 끼니였다. 거친 밥알을 삼킬 때마다 왼쪽 다리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통증은 그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칠성에게는 10년 전 강가에서 빈사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의 기억 이전은 암흑뿐이었다. 지독한 열병으로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악독한 주인에게 개처럼 맞으며 살아온 억울한 나날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으나 그의 몸가짐은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배고픔에 지친 눈빛 속에서도 결코 비굴함을 보이지 않는 꼿꼿한 기계가 서려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적시며 흙먼지를 씻어내자 그 아래 가려져 있던 붉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고요하게 빛나는 운명의 등불이자 동시에 죽음을 부르는 서글픈 낙인이기도 했다. 명종의 절박함과 장헌택의 탐욕, 그리고 칠성의 무지한 평온함이 뒤섞인 한양의 밤은 그렇게 서서히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전야로 치닫고 있었다. 한양 도성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와 함께 밝아왔으나 명종의 가슴속은 여전히 10년 전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뇌하던 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정면으로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 선포하는 것은 사나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조정에서 아이를 사지로 내모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세자라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반대파의 손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명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교지를 내려보냈다. 도성 내 민심을 살피고 누락된 호구를 파악한다는 명목의 민노조사라는 공무였다. 이 평범한 공문서의 구석에 칠성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끼워 넣어졌다. 명종은 공문을 집행할 관아의 책임자를 침전으로 은밀히 불러들여 서리발 같은 기세로 엄명을 내렸다.
그 아이를 관하로 불러들이되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오직 신원만을 파악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주의 방도인 동시에 혹여나 옥체에 흠이 갈까 염려하는 아비의 절박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왕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궁궐의 담장은 낮았고 장헌택의 귀는 도성 곳곳에 뻗어 있었다. 장헌택은 왕이 천한 짐꾼 하나를 위해 이토록 이례적인 명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명종이 스스로 법과 절차라는 거대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라 판단했다. 천한 짐꾼을 공적인 자리에 불러들인 순간 이 일은 이제 왕의 개인적인 그리움을 넘어 국법과 조정의 기강 문제로 비화될 것이었다. 장헌택은 즉시 자신의 수하들과 문객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음모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왕이 근본도 모르는 자를 편애하여 왕실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몰아세울 준비를 마쳤다. 장헌택의 저택에서는 밤새도록 붓 갈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왕을 압박할 서리발 같은 문장들이 상소문에 채워졌다. 그들은 칠성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짐꾼이 아닌 왕권을 흔들기 위해 누군가 조작한 대역죄의 미끼로 규정했다. 왕이 그를 감싸려 할수록 장헌택은 그것을 왕의 실정으로 몰아붙여 권력을 찬탈할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땀 흘리며 짐을 나르다 관아의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왔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팔이 비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차가운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칠성의 눈앞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과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관리들의 시선만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억울하게 매맞았던 기억이 되살아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관아의 담장 너머에는 이미 장헌택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장터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다. 천한 짐꾼놈이 왕족을 사칭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막걸리를 나누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다. 칠성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무엇인지, 왜 자신이 온 나라의 증오를 한 몸에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시각 명종은 편전에 앉아 대신들의 거센 상소에 직면해 있었다. 장헌택을 필두로 한 대신들은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듯 외치며 왕족을 사칭하는 요망한 자를 당장 처단하여 종묘사직을 바로 세우라고 압박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명종을 덮쳤고 왕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무력함을 씹어 삼켜야 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이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요. 침묵하는 순간 아이는 역적이 되어 죽임을 당할 처지였다. 명종의 눈앞에는 아까 관아로 끌려갔을 가여운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국법과 아비로서 지켜야 할 혈육 사이에서 명종의 고독한 투쟁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양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의 피를 보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폭풍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국문장의 아침은 서리보다 차가운 긴장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의금부 마당은 서슬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중앙의 멍석 위에는 온갖 고초로 초췌해진 칠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었다. 명종은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 곁에서 장헌택은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목소리로 칠성의 죄목을 읊어내려갔다. 장헌택의 목소리는 대전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며 칠성을 왕실을 능멸하고 종묘사직을 어지럽힌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칠성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을 사악한 기만의 증표라 부르며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대신들이 장헌택의 말에 동조하며 처형을 요구하는 함성을 내지르던 그 순간 국문장 입구에서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다. 포졸들의 제지를 뚫고 국문장 한복판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선 이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옷을 걸친 백발의 노인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과 찌든 냄새는 영락없는 불황자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문장에 모인 관리들이 천한자의 난입에 경악하며 그를 끌어내라 명하려 할 때 노인은 명종을 향해 엎드려 통곡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자신이 바로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전대어이이며 그날 밤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저승의 문턱에서 돌아왔노라 선언한 것이었다. 그의 한마디에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장헌택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명종은 용상에서 일어나 떨리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10년 전 세자가 겪어야 했던 비극의 실체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세자는 역병에 걸렸던 것이 아니었다. 진짜 원인은 장헌택이 보낸 은밀한 탕약 속에 든 맹독이었다. 노인은 당시 탕약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고 독이 들었음을 직감했으나 이미 세자는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자를 살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고 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세자의 목숨은 건졌으나 그 부작용으로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했다. 장헌택의 위협을 피해 기억을 잃은 세자를 강가에 숨기고 자신은 죽음을 위장하여 은둔해 왔다는 노인의 말은 국문장을 거대한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장헌택은 노인을 미친 노인네라 부르며 당장 쳐죽이라 소리쳤으나 노인은 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어이들만이 열람할 수 있는 내전의 비밀 기록이자 그가 1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결정적 증거였다. 의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날 사용된 독의 성분과 해독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왕실의 핏줄만이 지닌 신체적 특징인 목덜미의 붉은 초승달, 즉 월인의 위치와 모양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노인이 의서를 펼쳐 보이며 칠성의 목에 새겨진 점과 대조하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칠성의 목에 새겨진 붉은 달은 단순한 낙인이 아니라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진정한 제왕의 증표였다. 칠성은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조각난 기억들에 신음하며 바닥에 머리를 짚고 걷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열병의 고통과 억울한 매질의 기억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산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명종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장헌택의 야욕으로 가득 찼던 국문장은 이제 진실의 무게 앞에 숙연해졌다. 보이지 않는 장막이 걷히고 마침내 피 맺힌 진실이 만천하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명종의 손바닥이 어조 앞에 탁자를 내리쳤다. 그 서슬퍼런 위엄에 국문장에 모인 수백 명의 군사들과 관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렸다. 명종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시선은 국문장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는 좌의정 장헌택을 꿰뚫었다. 지엄한 왕의 목소리가 국문장 전체를 휘감으며 울려 퍼졌다. 당장 저 대역죄인의 관복을 벗기고 의금부 옥사에 쳐넣으라는 어명은 서리발보다 차가웠다. 장헌택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으며 10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의금부 나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장헌택의 팔을 꺾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 관복을 거칠게 찢어내듯 벗겨냈다. 어제까지만 해도 1인지 하만 인지상의 권세를 누리던 자가 하루아침에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었다. 장헌택은 끝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고 그를 따르던 대신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피바람을 예감하며 고개를 처박았다.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간 자리, 국문장 한복판에는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멍석 위에 꿇어앉은 칠성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토록 거대한 증오와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그의 온몸이 휘청거렸다. 10년간 짐꾼으로 살며 겪어온 서름과 고통, 시장통에서 얻어맞으며 삼켰던 피눈물들이
한꺼번에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다. 칠성은 자신도 모르게 국문장 기둥에 위태롭게 몸을 기댔다. 힘겹게 버텨온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막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다. 소리 없는 오열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고 그의 눈물은 흙먼지 묻은 뺨 위로 하얀 길을 내며 떨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종은 용상에서 천천히 발을 떼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옥좌에서 아들이 앉아있는 멍석까지의 거리는 불과 10걸음 남짓이었으나 그 걸음은 10년의 세월을 건너는 듯 무겁고도 애절했다. 마침내 명종은 흙먼지 투성이인 아들의 앞에 섰다. 왕은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아들을 잃고 10년을 어둠 속에서 헤맸던 한 아버지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명종은 말없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붉은 골룡포를 벗어내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흙먼지 뒤집어 쓴 아들의 앙상한 어깨 위로 그 귀한 용포를 천천히 덮어주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뒤늦은 품이었으며 잃어버린 존귀함을 되찾아주겠다는 군주의 엄숙한 선포이기도 했다. 명종은 거칠어진 아들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맞잡은 손을 통해 뜨거운 전율이 흘렀고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아들의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100마디 말보다 깊은 울림이 국문장을 가득 채웠다. 칠성은 아비의 온기를 느끼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국문장에 모인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며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짐꾼으로 살았던 소년이 다시 가장 높은 곳의 주인이 되는 이 기적 같은 반전은 단순한 신분 회복을 넘어 이 나라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명종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노라고. 너의 고통이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이다. 그날 밤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웃음꽃이 피어났으나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명종과 세자의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비단옷 속에 감춰진 칠성의 상처 입은 몸은 이제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흉터가 되었고 조선의 역사는 이 극적인 상봉을 기점으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다. 정적만이 감돌던 궁궐은 이제 다가올 성군의 시대를 고대하는 희망찬 기운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장헌택과 그 무리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먹구름이 걷히고 한양의 하늘에는 비로소 맑은 달빛이 내려앉았다. 칠성은 마침내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엄한 태자 책봉례를 치르며 정식으로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썼으나 태자가 된 칠성의 눈동자는 여전히 저잣거리에서 마주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향해 있었다. 그는 왕실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다. 칠성이 태자로서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은 굶주리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민생 안정책이었다. 그는 옥좌의 높은 곳에 앉아 보고를 받는 대신 때때로 짐꾼 시절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당시의 고통을 되새겼다. 굶주리는 아이가 없는 나라, 힘없는 아비가 억울하게 매맞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관청의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의 문턱을 낮추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나누었던 태자를 진심으로 따랐고 도성 곳곳에서는 그를 향한 칭송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명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칠성은 조선의 역사에서 누구보다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성군으로 기록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일컬어 월인 임금이라 불렀다. 그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초승달은 이제 죽음을 부르는 낙인이 아니라 하늘이 흙 속에서 빚어낸 진정한 제왕의 증표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월인 임금은 보위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거칠어진 손등을 잊지 않았다. 그는 궁궐의 화려한 연회보다는 가난한 농가의 수확을 더 기뻐했으며
법전의 차가운 글자보다는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의 치세 아래 조선은 굶주림의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났고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희망찬 노랫소리로 바뀌어 갔다. 한양의 주막에서는 밤마다 이야기꾼들이 월인 임금에 기구하고도 찬란한 일대기를 야담으로 엮어 들려주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끝내 돕고 땅은 스스로 곧게 선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꾼의 결말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깊은 밤. 온 도성이 정적에 잠긴 시간에도 임금의 처소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았다. 월인 임금은 홀로 책을 펼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다. 창호지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10년의 세월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 고통의 시간 덕분에 그는 백성의 배고픔이 얼마나 실인지, 힘없는 자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조선의 산천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고, 그가 남긴 공의로운 통치의 기록은 후대 임금들에게 길이 남을 귀감이 되었다. 붉은 초승달, 그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달처럼 가장 비참한 곳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식으로 남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월인 임금의 기나긴 여정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장면은 무엇인가요? 흙먼지 속에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겠다는 임금의 결연한 의지였나요?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생각을 아래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이야기가 지닌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